지하실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경찰관들은 즉시 냄새의 충격을 느꼈다. 습기, 암모니아, 그리고 정체된 공기의 무거운 혼합물이었다. 안은 어두웠고 유일한 빛의 원천은 그들의 헬멧에 달린 손전등이었다. 먼지 낀 벽돌벽, 습기의 흔적, 구석의 곰팡이. 모든 것이 이 공간이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닥에는 낡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옆에는 플라스틱 양동이가 있었고 장기간 사용된 흔적이 보였다. 천장에서는 녹슨 파이프가 매달려 있었고 그 위로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구석에서 금속이 번쩍였다. 손전등을 비추자 보였다. 벽에 고정된 사슬이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더 나아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치한 형체를 비췄다. 사람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일어설 힘이 없었고 움직임은 느렸다. 빛의 눈을 찡그렸는데 마치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노년 여성이었다. 마른 체형에 뚜렷한 쇠약의 흔적이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사슬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몇 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 경찰관들은 즉시 의료팀을 불렀다. 하지만 이 첫 몇 분 동안 이미 분명해졌다. 지하실의 발견은 우연도 실수도 아니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수년간 억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부터 누가 왜 주거용 주택 바로 아래에 이 감옥을 만들었는지를 점차 밝혀낼 수사가 시작되었다. 후아다스 카멜리아스는 테주강 남쪽 기슭의 알마다 외곽에 있는 짧은 막다른 골목이다. 여기에는 시끄러운 도로나 상점이 없다. 집들은 서로 밀집해 있지만 각자 작은 부지, 울타리, 정원과 익숙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수년간 나란히 살며 이웃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까지 이름으로 안다. 이곳은 삶이 차분하게 흘러가고 낯선 시선이 즉시 눈에 띄는 그런 장소다. 경찰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될 집은 일반적인 모습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잘 관리된 집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하얀 회반죽 외관은 정기적으로 새로 칠해졌고 지붕은 최근에 교체되었으며 창문은 깨끗하고 마당은 잘 가꿔져 있었다. 문 앞에서는 항상 신선한 꽃을 볼 수 있었고 울타리를 따라 동백꽃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거리 전체에 이름을 주었다. 하지만 주인의 특별한 자랑거리는 온실이었다. 투명한 벽과 지붕 아래에서 희귀한 난초 품종이 피었고 그는 명백한 사랑과 전문 지식으로 그것들을 돌보았다. 이웃들에게 집주인 티아구는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를 똑같이 묘사했다. 조용하고 정중하며 비갈등적이었다. 그는 거리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문 앞에 머물지 않았지만 항상 인사했고 무거운 가방을 나르거나 도구를 빌려줄 수 있었다. 여러 번 그는 지인들과 자신의 꽃을 나눴다. 휴일이나 그냥 난초를 잘라서 선물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티아구는 정원과 집에 완전히 몰두한 사람으로 시끄러운 삶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웃들은 하나의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티아구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어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북부지방의 노인 요양원에 입원시켜야 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그녀를 방문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가져다 주지만 갈 때마다 그녀가 점점 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버전은 그럴듯해 보였다. 이웃들은 마리아에게 실제로 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티아구가 올바르게 행동했고 어머니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믿었다. 그의 이야기는 종종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한 이웃은 나중에 신문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그가 힘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 대해 존중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짐을 품위 있게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이웃 여성은 덧붙였다. 그는 돌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와 집을 유지하는데 모든 힘을 쏟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심적이고 겸손한 사람, 아들의 의무에 헌신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이 거리의 누구도 티아구가 모범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투명해 보였다. 집, 정원, 난초, 그리고 의사들의 관찰해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 외부 이미지와 경찰이 결국 지하실에서 본 것 사이에 이러한 불일치가 중심 수수께끼가 되었다. 모범적인 이웃이자 돌보는 아들로 여겨진 사람이 어떻게 전체 지역에 대한 인식을 뒤집은 것을 숨길 수 있었는지,
이 역설이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그의 모든 말을 확인해야 하는 추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2020년 10월 25일 알마다 지역 경찰서에 처음에는 당직자에게 일상적인 불만으로 보였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 목소리는 조용했으며 때때로 떨렸는데 마치 오랫동안 수화기를 드는 것을 망설인 것 같았다. 그녀는 도난이나 싸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걱정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당직자는 대화 녹음을 켰다. 해독본에는 그녀의 말이 보존되어 있었다. 우리 거리에 티아구라는 남자가 살고 있어요. 모두가 그를 알고 있고 그는 난초를 가꿉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10년 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북부의 요양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무도 그가 그녀를 방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외운 대본처럼 반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고 오직 의심만 있었다. 그녀는 여러 번 강조했다. 저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 기록에는 마리아가 실종자로 등록된 데이터가 없었다. 문서는 그녀가 단순히 나타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012년에 주소를 확인했던 지역 담당 경찰관은 당시 티아구로부터 요양원에 대한 같은 버전을 받았고 위반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의 전화는 달랐다. 너무 긴 기간이었다. 11년. 아들의 설명이 너무 단조로웠다.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가 오직 티아구 자신의 말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세부 사항이 너무 많았다. 경찰에게는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법에 따라 노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협 가능성에 대한 모든 보고는 등록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난 없는 전화는 번호가 부여된 공식 사건으로 변했다. 이 순간부터 수사관들은 요양원에 대한 전설뿐만 아니라 후아다스 카멜리아스의 집 자체도 확인할 의무가 생겼다. 전화 등록 후 당직자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놓인 시민의 생명 위협 가능성을 다루는 부서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는 현장에 즉시 출동할 필요가 없다. 먼저 공식 데이터가 확인된다. 첫 단계는 사회복지기관에 문의하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요양원과 노인 요양시설에 등록된 모든 노인을 기록하는 국가환자 등록부에 문의를 보냈다. 며칠 후 첫 번째 답변 패키지가 도착했다. 마리아 데 알메이다라는 이름으로는 어떤 기록도 없었다. 그런 다음 추가 확인을 진행했다. 티아구의 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북부지방의 민간시설에 문의를 보냈다. 요양원 직원들은 지난 10년간의 기록 보관소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검토했다. 결과는 같았다. 이름으로도 생년월일로도 등록 주소로도 그런 여성은 그들에게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동시에 재정 흐름을 확인했다. 노인을 폐쇄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항상 지불이 기록된다. 정기적인 영수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송금,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은행 거래도 회계 문서의 언급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티아구가 이웃들에게 말한 전체 이야기를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어머니가 정말로 요양원에 있었다면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비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한 가지 일치가 실수일 수 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출처에서 동시에 부정적인 답변이 왔을 때 분명해졌다. 요양원에 대한 전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아다스 카멜리아스 거리에서 10년 넘게 진실로 받아들여진 버전은 확인 첫 며칠 만에 무너졌다. 경찰에게 이것은 첫 번째 확실한 단서가 되었다. 걱정이라는 조심스러운 단어로 시작된 익명의 전화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기록된 사실로 변했다. 다음 단계는 마리아가 공식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모든 기관의 확인으로 마리아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을 때 수사관들은 완전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는 오로지 그녀 아들의 말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어떤 문서도 송금도 의료 기록에 단 하나의 기록도 없었다. 노년 여성이 자신의 집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경찰에게 중요한 결론을 열어주었다. 공식적인 출발이 없었다면 수년간 그녀 옆에 살았던 사람으로부터 거짓말이 나온 것이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직접적인 신호였다. 이웃들은 10년 넘게 같은 전설을 들었지만 그들의 모든 기억은 티아구의 재화로 귀결되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고 방문,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꽃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첫 단계에서 무너졌다. 마리아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배정된 어떤 시설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이 모든 년 동안 그녀는 단 하나의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세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그녀의 이름은 2009년 이전의 오래된 기록에만 나타났다. 그 이후로 흔적이 끊겼다. 수색의 그러한 단절은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공공 및 정부 등록부에서 사라진 사람은 보통 적어도 어떤 흔적을 남긴다. 병원 기록, 의사 방문, 새로운 등록 주소. 여기서는 완전한 공백이었다. 그리고 이 공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반대를 계속 확신시키는 아들이었다. 영장을 받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에서 경찰 직원들은 상황을 극도로 건조하게 설명했지만 이 줄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졌다. 먼저 그들은 요양원에 대한 티아구의 전설을 기록했다. 그런 다음 그런 여성이 나라의 어느 지역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친척들이 10년 넘게 그녀와 연락하지 않았고 이 연락 부재가 오로지 티아구의 말로만 설명되었다고 언급했다. 그가 사진이나 돌봄 지불 영수증 또는 보통 그러한 이야기를 수반하는 작은 일상적 확인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정중한 이유들, 의식적으로 진실을 숨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켰다. 경찰에게는 수색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했다. 판사는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의 주장에 동의하여 영장에 서명했다. 이제 직원들은 티아구가 이전에 외부인에게 범주적으로 금지했던 온실 아래 지하실을 포함하여 후아다스 카멜리아스의 집의 모든 공간을 확인할 권리를 가졌다. 그래서 이웃들이 돌봄과 정직함의 본보기로 여기는데 익숙했던 남자는 공식적으로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조용한 정원사라는 그의 이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10년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집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숨긴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 지위는 그의 소유지 방문으로 가는 길을 연 법원의 공식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사건 자료에 첫 번째 공식 증인이 나타났을 때 이야기는 새로운 규모를 얻었다. 익명성이 사라졌다. 경찰은 전화를 건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티아구의 부지와 경계를 이루는 집에 사는 이웃이었다. 그녀는 경찰서로 신문을 받으러 소환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수년간 간직했던 모든 것을 처음으로 말했다. 그녀는 2010년대 초의 이상함을 알아챘다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녀의 침실 창문은 티아구의 새 온실이 있는 쪽을 바로 향하고 있었다. 따뜻한 밤에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을 좋아했고 어느 날 자정이 지난 후 고요함 속에서 그녀를 즉시 경계하게 만든 소리를 들었다. 조용하고 길게 늘어진 신음소리였다. 그것은 거리나 이웃집에서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온실 아래에서 나오는 파이프를 통해 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 그녀는 토양 난방 시스템의 결함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티아구 자신이 그곳에 복잡한 장비가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다음 몇 주 동안 이 소리가 반복되었다. 때로는 약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었고 때로는 조금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들렸다. 기계적인 삐걱거림이나 모터 작동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인간적으로. 여성은 반대로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상상력의 놀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 신음소리를 다시 들을 때마다 불안감이 돌아왔다. 그녀는 심지어 한 번은 티아구에게 직접 그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 물어보기까지 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시스템의 공기가 갇혔나 봅니다. 때때로 웅궁거립니다. 이것은 자신 있게 말해줬고 그때 그녀는 의심을 접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저녁에 특히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티아구가 손에 양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여러 번 그가 온실 아래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고 얼마 후 같은 양동이를 들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빠르게 움직였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으며 거의 항상 어둠 속에서 손전등만 사용하여 이것을 했다. 그런 다음 그는 퇴비 구덩이가 있는 부지 뒤쪽으로 향했고 그곳에 내용물을 부었다. 호기심이 언젠가 그녀를 이겼고 그녀는 식물에 물을 주는 척하면서 물었다. 밤에 흙을 나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티아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상한 흙입니다. 거기에 비료, 화학 물질이 있어서 난초 근처에 둘 수 없습니다. 그의 어조가 너무 평범해서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피소드는 계속 반복되었다.
밤의 신음소리, 지하실에서 나온 양동이, 퇴비 구덩이로의 야간 이동. 이웃은 점점 더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특히 마리아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챘을 때. 처음에 그녀는 노년 여성이 정말로 요양원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년이 지나갔고 티아구 외에는 아무도 그녀의 방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사진을 보지 못했으며 아무도 마리아 자신의 말을 듣지 못했다. 신문에서 여성은 그녀의 의심이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남편과 이것을 나누려고 했지만 그는 말했다. 간섭하지 마. 각자 자기 일이 있어. 너도 알잖아. 티아구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더욱 강화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모두가 서로를 아는 거리에서 관계를 망치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수년간의 관찰은 그녀의 확신을 너무 강하게 만들었다. 이상한 소리와 밤의 양동이 운반에 더해 10년 넘게 아무도 마리아를 보지 못했다는 이해가 더해졌을 때 그녀는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증언을 주의 깊게 기록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 간격이었다. 일주일이나 몇 달간의 의심이 아니었다. 이웃은 수년간 계속된 반복되는 사건을 묘사했다. 이것은 마리아가 사라진 후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지속된 상황에 대한 것을 의미했다. 수사 관점에서 그녀의 말은 의심을 몇 배로 강화시켰다. 일회성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스템이 있었다. 반복되는 야간 행동, 지속적인 소리, 지역 생활에서 여성의 완전한 부재,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신중하게 숨겨진 상황에 대해 말하는 그림으로 결합되었다. 사건 자료에서 정확히 이 프로토콜이 핵심이 되었다. 그것은 최근 에피소드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오랜 년 동안 지속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티아구의 어머니의 삶에 대한 버전의 최종점을 찍어야 하는 수색이었다. 2020년 10월 28일 이른 아침 후아 다스카멜리아스의 집 문 앞에 경찰차가 멈췄다. 직원들의 손에는 수색 영장이 있었다. 마당은 익숙하게 잘 관리되어 보였다. 꽃이 있는 화단, 현관으로 가는 깨끗한 길, 창문에는 불빛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경찰관들의 긴장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들은 저항을 예상했다. 실무에서 그러한 상황은 거의 평온하게 지나가지 않는다. 집주인들은 문을 잠그고 논쟁하고 시간을 끌고 증거를 숨기려고 한다. 하지만 티아구와의 만남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그는 스스로 나왔고 부름 없이 마치 미리 방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머니에 있는 집 열쇠만. 경찰관들이 영장을 제시하고 소리내어 읽었다. 보통 이 순간에 반대, 외침, 논쟁이 시작된다. 하지만 티아구는 다르게 행동했다. 그는 침묵했다. 몇 초 동안 그는 단지 직원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분노도 논쟁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프로토콜에 기록되었다. 용의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질문에 짧게 대답했고 대부분 침묵했다. 주요 반응은 무기력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한 문장을 말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아픕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 때마다 이것을 반복했다. 경찰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움직임은 침착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행동에는 공황도 없었지만 차분한 확신도 없었다. 이것은 오히려 신중하게 구축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조용한 관찰이었다. 그는 수색을 방해하지 않았지만 돕지도 않았다. 창고 열쇠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겁으로 대답했고 그때 직원들이 직접 자물쇠를 열었다. 수색의 그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갑작스럽게 잡힌 범죄자들은 보통 다르게 행동한다. 부인하고 변명하고 공격성을 보인다. 여기서는 그림이 달랐다.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단지 반복했다. 그녀는 아픕니다. 마치 이것으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경찰은 또 다른 확인을 받았다. 이것은 붕괴도 우연도 아니었다. 그들 앞에는 오랜 년 동안 하나의 비밀 주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한 사람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마치 미리 이 순간을 준비한 것 같았다.
수사관들에게는 지하실을 확인하고 문 뒤에 숨겨진 것을 기록하는 것만 남았다. 재정 확인은 수색의 핵심 도구가 되었다. 이웃들이 그들의 기억을 공유하고 요양원에 대한 티아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었는지 말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공증거래 기록 보관소를 열었다. 그곳에서 사건의 그림을 완전히 바꾸는 문서를 발견했다. 2010년 9월에 대규모 작업이 수행되었다. 마리아에게 속한 아파트가 매각되었다. 이 주택은 리스본 중심부의 전쟁 전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의 부동산 가격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것 중 하나였다. 높은 천장과 오래된 쪽마루가 있는 삼실 아파트는 당시 20만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이것은 여러 교외 주택의 가치나 비싼 민간 요양원에서의 10년간 거주와 맞먹는 금액이었다. 거래 문서는 즉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 안에는 그의 어머니가 티아구에게 발급한 위임장이 등장했다. 텍스트에 따르면 그녀는 부동산 매각을 포함하여 그녀의 이름으로 모든 거래를 수행할 권리를 그에게 이전했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올바르게 보였다. 서명, 공증인증, 도장. 하지만 필적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명백한 불일치를 지적했다. 문서에 있는 마리아의 서명은 2009년 이전의 의료 기록과 공식 문서에 보존된 샘플과 달랐다. 선이 떨렸고 글자의 기울기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일부 곳에서는 획이 다른 사람의 필적을 재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였다. 필적 감정은 나중에 확인했다. 위임장의 서명은 마리아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 은행 문서로 주의를 돌렸을 때 상황은 최종적으로 명확해졌다. 매각 자금은 마리아의 계좌가 아니라 티아구의 계좌로 직접 들어왔다. 이것은 명세서에 기록되었다. 2010년 9월 말에 그의 개인 계좌로 거래의 전체 금액이 송금되었다. 며칠 후 이 돈의 일부가 현금화되었다. 나머지는 점차 큰 구매에 쓰이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요양원으로의 정기적인 송금, 의료 서비스 청구서, 민간 병원과의 계약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명세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대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지출을 보았다. 2010년 10월과 11월에 건설회사에 대한 여러 큰 지불이 나타났다. 금액의 일부는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 네트워크에 갔다. 몇 가지 거래는 정원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희귀식물 구매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수집가들이 하나의 표본에 수천 유로를 지불할 준비가 된 수집용 난초가 있었다. 이 문서들을 이웃들이 본 것과 비교했을 때 그림이 완성되었다. 정확히 이 시기에 후아다스 카멜리아스의 집 마당에 새로운 구조물이 나타났다. 투명한 지붕을 가진 큰 온실이었다. 이웃들은 건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고 티아구가 직접 일했지만 인부들도 고용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한 프로젝트라고 말했고 그녀가 항상 그런 온실을 꿈꿨다고 했다. 사람들은 믿었다. 그가 자신 있게 이 이야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수사는 알았다. 건설은 그녀에게 속했지만 가짜 문서를 통해 아들이 빼낸 돈으로 수행되었다. 은행 분석가들은 모든 거래를 자세히 추적했다. 금액과 날짜로 연대기를 복원할 수 있었다. 아파트 매각, 자금 송금, 건설, 시스템 구매, 식물 구매, 이 모든 지출은 부지에 실제로 나타난 것과 일치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유로도 의료, 치료 또는 요양원 지불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 확인은 처음으로 동기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행동도 붕괴도 아픈 친척을 돌보는 사람의 절망도 아니었다. 수사 앞에 계획이 열렸다. 어머니의 고립은 그녀의 재산에 대한 통제를 얻을 수 있게 했고 문서 위조는 매각에 대한 접근을 열었으며 돈은 아들의 개인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난초에 대한 그의 열정과 온실을 짓고 싶은 욕망은 마리아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시켰다. 사실이 스스로 말했다. 요양원에 대한 전설이 무너졌다. 그 자리에 탐욕의 차가운 논리가 드러났다. 수사가 재정 확인의 첫 결과를 받았을 때 주요 질문이 생겼다. 아들이 어머니의 아파트를 처분할 권리를 어떤 근거로 얻었는가? 법적으로 그러한 거래는 위임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건에는 실제로 2009년에 작성된 문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녀가 티아구에게 부동산 매각 권리를 이전한다고 확인되었다. 언뜻 보기에 문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공증 도장, 날짜, 서명. 하지만 수사관들은 정확히 이 시기에 마리아에게 이미 기억력과 인지 기능 악화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질문이 생겼다. 그녀가 그때 서명을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답을 얻기 위해 문서를 압수하고 감정에 보냈다. 필적 확인은 항상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전문가들은 다른 연도의 마리아의 모든 가능한 서명 샘플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은 세무기관, 의료기관, 그녀가 서비스를 받던 은행 기록 보관소에 문의했다. 전문가들의 처분에 수십 개의 문서가 있었다. 오래된 은행 계약, 그녀의 서명이 있는 약 처방 전 2000년대 초에 작성된 공식 양식, 비교 분석은 명확한 역학을 보여주었다. 2008년 이전의 마리아의 서명은 자신감 있었고 오른쪽으로의 특징적인 기울기와 동일한 글자 그림이 있었다. 건강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필적은 알아볼 수 있었다. 2009년 가을에 날짜가 표시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위임장에서 서명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선이 고르지 않았고 움직임이 마치 기억으로 복사된 것 같았다. 일부 글자에는 그녀의 필적에 익숙한 요소가 없었다. 전문가는 살아있는 펜 움직임 대신 다른 사람의 필적을 재현하려는 인위적인 시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위조의 고전적인 징후였다. 필적 전문가의 결론은 명확했고 결론에 기록되었다. 위임장의 서명은 마리아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파트 매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상 거래는 위조 문서로 진행되었다. 수색에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졌다.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이웃들로부터 숨겼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문서는 그의 의도가 훨씬 전에 발생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곧 그녀의 재산에 대한 접근을 이룰 것임을 이해했고 미리 아파트를 손에 넣기 위해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 이것은 즉흥이나 감정적 붕괴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마리아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부터 실행되기 시작한 준비된 계획이었다. 그래서 감정은 추정을 입증된 사실로 바꿨다. 수사 앞에 그림의 새로운 수준이 열렸다. 지하실에 어머니를 숨긴 것뿐만 아니라 서명이 위조되고 유일한 귀중한 재산이 팔린 냉혹한 사기 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집의 완전한 수색과 마리아가 이 모든 년 동안 있었던 실제 조건의 기록이었다. 티아구에 대한 증거가 중요해지고 전문가들의 결론에 의해 하나씩 확인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말하기 시작했다. 직접이 아니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 순간까지 그의 전략은 침묵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고 질문을 피했으며 그녀는 아픕니다 라는 문구로 제한했다. 하지만 수사가 서명 위조와 돈의 움직임에 대한 문서를 제시했을 때 변호는 자체 버전을 제시해야 했다. 변호사는 첫 청문회에서 전체 상황이 미리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고 선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무거운 가족 드라마에 대한 것이었다. 방어 노선에서는 마리아에게 실제로 건강 문제가 있었고 그녀의 행동이 점차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상태와 혼자 남겨진 아들은 출구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를 국가기관에 보내고 싶지 않았고 그곳에서 그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으며 민간 요양원을 위한 자금이 없었다. 그의 해석에서 상황은 강제적인 조치로 발전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했고 집에서 돌봄을 조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변호는 티아구가 무너진 사람이라는 점에 감정적 강조를 했다. 그를 냉정한 계산가가 아니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무거운 짐의 희생자가 된 아들로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실수를 했지만 탐욕이 아니라 돌봄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마리아가 오랜 년을 보낸 지하실은 그들에 의해 감금 장소가 아니라 그녀가 통제해 있었고 그가 그녀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던 일종의 피난처로 묘사되었다. 그러한 방어 노선은 가혹한 조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이미 반박될 수 없을 때 종종 사용된다. 법정과 배심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내기를 한다. 변호는 심지어 치매에 대한 의료 결론을 제시하며 티아구가 어머니의 생명을 두려워했고 집에 그녀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대화를 법적 평면에서 감정적 평면으로 옮기려고 했다. 범죄가 아니라 불행에 대해. 하지만 이 버전에 맞서 문서가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들이 변호사들이 구축한 그림을 깨뜨렸다. 아파트 매각을 위한 위임장 위조는 마리아가 여전히 이웃들과 소통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던 순간에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위임장의 서명이 다른 손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질병의 결과나 그녀가 문서에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식적인 위조였다. 재정 분석은 결론을 강화할 뿐이었다. 아파트 매각으로 받은 돈은 전액 티아구 자신의 필요에 사용되었다. 은행 명세서에서 의료에 대한 단 하나의 송금, 요양원으로의 단 하나의 거래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자금은 건설회사, 장비 매장 및 희귀식물 공급업체에 분배되었다. 지출은 마당의 온실건설과 시간상 일치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주요 목표는 돌봄 제공이 아니라 돈에 대한 접근을 얻고 자신의 취미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그들의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 는 버전은 사실과의 충돌을 견디지 못한다. 등 뒤에 위조된 문서가 있고 소유자의 지식 없이 재산을 처분하며 수년간의 은폐가 자신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때 돌봄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법원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법적으로 변호는 범죄를 비극적인 상황의 일치로 보여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냉혹하고 일관된 계획을 가리켰다. 먼저 헐 재산 처분으로부터 어머니를 제거하고 위조된 위임장을 작성하고 아파트를 매각하고 개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며 동시에 요양원에 대한 전설을 만드는 것. 따라서 설 변호사가 티아구를 통제를 잃은 지친 아들로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방어 노선은 문서와 전문가 결론에 부딪혀 무너졌다. 그리고 수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명확해졌다. 그들 앞에는 우연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기초에 탐욕스러운 동기가 있는 일관된 계획이 있었다. 이웃들이 조용하고 정중한 정원사로 묘사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비밀을 숨길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그의 과거로 눈을 돌렸다. 열린 그림은 돌보는 아들 외 이미지를 파괴했다. 그가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기 전에 티아구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 기록 보관소에서 밝혀진 비에 따르면 2009년까지 그는 이미 심각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00년대 초 티아구는 조경 디자인 분야의 작은 회사를 열려고 시도했다. 처음의 사업은 유망해 보였다. 이웃집들로부터 몇 가지 주문, 개인 부지에서의 작업. 하지만 그에게 관리 경험도 안정적인 고객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빠르게 분명해졌다. 몇 년 후 회사는 부채를 안고 문을 닫았다. 남은 청구서는 그 자신이 지불해야 했고 티아구는 점차 대출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도박 문제가 추가되었다. 그 연도의 은행 명세서에는 온라인 베팅 플랫폼으로의 거래가 보존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정기적인 작은 금액이 기록되었지만 함께 그것들은 눈에 띄는 지출로 합쳐졌다. 친척들은 나중에 그가 종종 돈 부족에 대해 불평했고 문제를 해결할 빠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가족에서는 그때 이미 그가 물 위에 머물 줄 모른다고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외적으로 그는 꽃을 사랑하는 조용한 이웃으로 남아 있었다. 사촌 여동생의 증언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녀는 2008년 마리아에게 첫 건강 악화 징후가 나타났을 때 티아구가 이전보다 더 자주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고 항상 집에 앉아 있어야 하며 그녀의 재산이 쓸모없이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당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기억에 남아 있었고 나중에 사건 자료의 일부가 되었다. 다른 친척은 신문에서 티아구가 어머니와 특별한 친밀함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와 그녀의 관계는 오히려 형식적이었다. 가사 도움, 공동 지출이지만 따뜻함 없이. 그녀가 독립성을 잃기 시작했을 때 그는 지원 대신 이것에서 문제를 보았다. 그리고 이미 그때 친척들의 말에 따르면 그에게 그녀의 상태를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사는 확인했다. 정확히 그 기간에 그는 부채에서 벗어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려는 시도에 대한 첫 번째 문서가 나타났다. 은행들은 그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거절했지만 이러한 호소 자체가 그가 지하실로 그녀의 삶이 이동하기 훨씬 전에 그녀의 재산을 사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명확한 논리가 그려졌다. 이웃들에게 그는 겸손하고 착한 정원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업 문제, 부채 및 자금 부족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으로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이것에서 가족의 비극을 보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기회가 되었다. 부채를 없애고 그녀가 완전한 소유자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그녀의 재산에 접근할 기회. 이 대조는 최종적으로 수사와 법원을 위한 그의 초상을 형성했다.
외부에서는 모두가 헌신의 본보기로 여긴 정중하고 친절한 이웃, 내부에서는 실패, 부채 및 가까운 사람의 질병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된 사람, 그리고 정확히 이 과거가 왜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단계를 밟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수집된 자료가 하나의 사건에 들어갔을 때 최종 신문의 시간이 왔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그들의 손에 빈틈없이 구축된 증거 사슬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용의자와 대면하여 제시해야 했다. 그러한 신문은 감정적 압력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의 힘은 다른 데 있다. 방법론에서 모든 세부 사항이 문서, 감정 또는 증언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티아구를 신문실 테이블에 앉혔다. 그 앞에는 서류가 든 폴더가 놓여 있었다. 수사관이 그것을 열고 질문을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이것들은 짧은 발언이었지만 각각은 사실로 뒷받침되었다. 첫 번째 타격은 가장 명백했다. 당신은 이웃들에게 어머니가 10년간 요양원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모든 기관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그녀의 이름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방문도 단 한 번의 지불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티아구는 침묵했다. 다음 단계. 여기 아파트 매각을 위해 사용한 위임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확인했습니다. 서명이 위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주택 매각 권리를 얻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티아구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고 그는 단지 테이블로 시선을 내렸다. 다음은 은행 명세서였다. 2010년 9월에 아파트 매각으로 20만 유로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모든 송금을 봅니다. 요양원 지불도 의료 비용도 없습니다. 대신 여기 건축 자재, 온실 장비, 희귀 식물이 있습니다. 모든 자금이 당신의 정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수사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모든 단어가 사실의 건조한 진술처럼 들렸다. 당신은 어머니를 돌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가 살았던 조건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매트리스, 양동이, 벽의 사슬. 이것은 돌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립입니다. 보통 이런 단계에서 용의자들은 변명하기 시작하고 적어도 일부를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티아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반응은 무거운 숨소리와 긴 침묵이었다. 프로토콜에 기록되었다. 용의자는 침묵을 유지했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여러 번 그녀는 아팠다 라는 문구를 말한 후 완전히 닫혔다. 이 신문은 인정을 주지 못했지만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수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었다. 피고인은 벽에 밀려 있지만 단 하나의 사실도 반박할 수 없다. 그날 제시된 모든 증거는 답변 없이 남았다. 침묵이 그의 패배가 되었다. 이제 경찰은 사건을 법정에 넘기기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감정, 재정 문서, 증인 증언 및 마리아가 살았던 조건의 확인. 이 모든 것이 11년 동안 외적으로 번영하는 사람이 정원사와 이웃의 외관으로 가려진 채 이중 생활을 구축했지만 집안에서는 개인 감옥을 만들었다는 완전하고 모순 없는 이야기로 합쳐졌다. 신문이 완료되고 주요 증거가 수집되었을 때 검사는 의심이 없었다. 사건을 법정에 넘길 수 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직원들은 수사 단계에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발견될수록 변호가 의심을 구축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이해했다. 따라서 반복 수색이 결정되었다. 이번에는 이전에 간략하게만 본 차고에 주의를 집중하기로 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일반적인 잡동사니, 도구, 건축 자재의 잔재. 하지만 검사는 주장했다. 모든 공간은 세부 사항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범죄 과학자들이 작업을 시작했다. 차고에는 상자와 페인트통으로 쌓인 오래된 선반이 있었다. 구석에는 흙과 비료가 든 자루. 분위기는 모든 경제 공간에 익숙했다. 먼지, 거미줄, 휘발유와 녹의 냄새. 수사관들은 방법론적으로 움직이며 상자를 하나씩 분해하고 모든 발견을 사진으로 찍고 프로토콜에 기록했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보였다. 오래된 누더기, 도구, 못, 온실용 램프 포장. 주니어 수사관 중 한 명이 오래된 물건 더미를 뒤지다가 작고 많이 구겨진 판지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떤 경제상품의 빈 용기처럼 보였다. 그는 이미 다른 쓰레기와 함께 옆으로 치워놓으려고 했지만 선임 수사관이 그를 멈췄다. 그러한 사건에서 모든 사소한 것이 열쇠가 될 수 있다. 상자를 펼쳤다. 거기에는 제조업체의 표시가 보존되어 있었다. 이것은 자물쇠의 포장이었다. 브랜드와 모델이 명확하게 보였다. 직원들은 즉시 그것을 지하실에 있던 것과 비교했다.
마리아를 붙잡고 있던 사슬은 대규모 금속 자물쇠로 고정되어 있었다. 비교는 몇 초가 걸렸다. 모델이 완전히 일치했다. 수색의 이것은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 티아구가 집에서 발견된 우연한 오래된 자물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특별히 가게에 가서 새 것을 샀다. 보존된 포장은 이 결정이 미리 준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사건 자료에서 이 발견은 특별한 지위를 받았다.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고립에 대한 변호 버전을 빈말로 바꿨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사람이 미리 자물쇠를 사고 지하실에 설치하고 사슬을 고정했다. 이것은 붕괴도 즉흥적인 결정도 아니라 계획된 단계였다. 차고 수색은 수색의 마지막 의심을 최종적으로 제거한 바로 그 증거를 주었다. 이제 사건은 가족 비극이 아니라 위조된 서명부터 구매한 자물쇠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단일 계획으로 합쳐지는 신중하게 준비된 범죄처럼 보였다. 수사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공식적으로 이 신문은 필요하지 않았다. 증거가 수집되었다. 아파트 매각에 대한 문서, 전문가 결론, 은행 명세서, 증인 증언, 자물쇠 포장 발견, 이 모든 것이 반박할 수 없는 그림을 구축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남아 있었다. 더 이상 기동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티아구의 심리 상태를 기록하는 것. 마지막 신문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법정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명백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인지. 이번에 방은 다르게 보였다. 테이블에는 서류가 든 폴더가 놓여 있지 않았고 인쇄물과 증거도 없었다. 티아구 앞에 사진 한 장만 놓았다. 마리아가 지하실에서 나온 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에서 그녀는 의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앉아있고 얼굴은 야위였으며 시선은 분명히 익숙하지 않은 빛의 눈을 찡그리고 있다. 이 프레임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문서보다 더 잘 전체 사건을 상징했다. 수사관이 침착하고 고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압력도 소리도 없었다. 먼저 그는 과거에 대한 질문을 했다. 티아구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 집안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의 첫 취미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기억하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꽃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가 어머니에게 난초의 인생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는지, 온 시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는지, 그녀가 이것을 듣고 기뻐했는지, 그녀가 그를 자랑스러워했는지. 티아구는 침묵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사진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는 모든 것이 읽혔다. 피로, 약함과 동시에 안도감. 변호사가 여러 번 수사관을 중단시키며 의뢰인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신문의 어조 자체는 어떤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다. 수사관은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간단한 질문을 하고 매번 답변의 여지를 남기며 멈추었다. 침묵은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때때로 티아구는 사진에서 자신의 손으로 시선을 옮기고 다시 눈을 내리고 다시 사진을 보았다. 최종 질문은 극도로 간단하게 제기되었다. 수사관이 말했다. 당신은 꽃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온 시를 지었고 받은 모든 것을 그것에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방에 긴 침묵이 찾아왔다. 그것은 너무나 감지할 수 있어서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테이블 위의 연필 소리, 앉아있는 사람들의 숨소리, 심지어 의자의 삐걱거림까지.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티아구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다. 그가 전혀 말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다음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결코 내 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구는 프로토콜에 들어갔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직접적인 인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관들과 검사들에게 그것의 의미는 명백했다. 이 말에서 문서가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드러났다. 진짜 동기.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통제만이 아니라 깊은 개인적 원한과 자신의 취미가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증명하고 싶은 욕망. 그는 난초에 대한 그의 열정이 무게를 가지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는 그녀의 질병을 기회로 바꿨다. 통제를 없애고 집, 재산, 그리고 자신의 식물 컬렉션의 유일한 주인이 될 기회. 이 문구 후 그는 최종적으로 침묵했다. 새로운 질문을 하려는 모든 시도는 막막한 침묵에 부딪혔다. 그의 변호사는 폴더를 닫고 더 이상 그가 수사관들 쪽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신문이 끝났다.
프로토콜을 위해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감정적 발언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체 수사를 위해 이것은 점이 되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짧고 거의 우연한 문구는 전체 이야기의 기초에 돌봄도 질병도 비극적 실수도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것의 기초에는 자신의 취미의 가치를 세상이 인정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그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증거가 수집되고 감정이 완료되었을 때 수사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완전한 그림을 복원했다. 이 재구성에는 추측이나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모든 것이 문서, 증언 및 물적 증거에 기반을 두었다. 출발점은 2008년 5월이었는데 그때 마리아에게 공식적으로 인지장애의 첫 징후가 진단되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아들은 후견인의 법적 지위를 받았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수사의 의견으로는 정확히 그때 그가 그녀의 의존성을 개인적 이익으로 사용할 생각이 생겼다. 2009년 가을에 마리아가 서명했다는 위임장이 작성되었다. 전문가들은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체적인 단계였다. 문서는 그녀의 참여 없이 그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이 시기에 이웃들은 여성이 점점 덜 집에서 나왔고 연말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다음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개되었다. 지하실에 자물쇠가 설치되고 사슬이 고정되었다. 이 세부 사항은 차고에서 포장을 발견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모델이 그녀를 잡고 있던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것은 고리비 즉흥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었음을 의미했다. 2010년 초 티아고는 리스본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속한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는 20만 유로 이상을 가져왔다. 돈은 그의 개인 계좌에 들어왔다. 재정 전문가들은 의료에 대한 단 하나의 지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대신 자금은 온실 건설, 장비 구매 및 희귀식물 구매에 사용되었다. 다음 년들은 기만의 기간이 되었다. 이웃들에게 그는 요양원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말했다. 어머니를 방문한다고 말했고 그녀가 점점 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다. 이것은 설득력 있게 들렸다. 질병이 실제로 연락부재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지하실에 남아 있었다. 범죄의 연대기는 11년에 걸쳐 이어졌다. 어머니의 진단, 위임장 위조, 자물쇠의 설치, 아파트 매각, 요양원에 대한 전설, 수년간의 침묵과 거짓. 이 모든 것은 붕괴나 순간적 결정에 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법원 앞에는 시간에 걸쳐 늘어진 체계적인 행동이 검토되어야 했고 한 가지를 목표로 했다. 가까운 사람의 재산과 삶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얻는 것. 이 재구성은 기소 결론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 단계는 배심원과 피고인 자신이 참석한 가운데 이 모든 그림이 들려져야 하는 재판이었다. 재판은 리스본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호른 기자들, 이웃들, 친척들 및 검찰 대표들로 가득 찼다. 수개월 동안 수사관들은 증거를 수집했고 이제 그것들이 판사들과 배심원들 앞에 완전한 볼륨으로 제시되었다. 기소는 엄격한 사실 순서로 연설을 구축했다. 검사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연대기를 낭독했다. 위임장 위조, 불법 아파트 매각, 개인 계좌로의 송금, 온실 건설 및 희귀식물 구매를 위한 자금 사용. 여기에 핵심 증거가 추가되었다. 자물쇠의 포장, 밤의 이상한 소리에 대한 이웃들의 증언, 마리아의 상태에 대한 의료 결론. 종합적으로 이 사실들은 의식적이고 수년간의 행동의 그림을 형성했다. 주요 기소는 이렇게 들렸다. 가중 상황이 있는 불법 자유박탈, 대규모 사기 및 공식 문서 위조. 검사는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11년 동안 계속된 장기간의 계획에 대한 것임을 강조했다. 변호는 반대를 주장했다. 변호사는 티아고의 행동이 무거운 심리적 붕괴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을 어머니를 돌보는 짐에 대처하지 못한 사람으로 제시했다. 주장은 그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의 규모를 인식하지 못했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계획이 아니라 비극적인 상황의 일치였다는 것에 기반을 두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감정과 문서가 준비에 대해 말했다는 것이었다. 위조된 위임장, 아파트 매각 및 새 자물쇠의 구매는 우연의 결과일 수 없었다. 이것들은 생각된 단계였다. 판결에서 법원은 지적했다. 변호의 주장은 확인을 찾지 못한다.
피고인은 제기된 모든 조항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의 결정은 25년의 엄격한 정권 자유 박탈형이었다. 조용한 거리 후아다스 카멜리아스의 주민들에게 이 판결은 최종점이 되었다. 그들이 오랜 년 동안 정중한 이웃이자 정원사로 알았던 사람이 말 그대로 그들의 울타리 너머에서 10년 넘게 전개되었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판결 후 사회의 관심은 마리아의 운명으로 전환되었다. 여성은 지하실에서 해방된 직후 병원에 입원했고 그곳에서 의사들이 회복 과정을 시작했다. 빛이 없는 습한 공간에서 보낸 년 동안 그녀의 신체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다. 의사들은 심한 쇠약, 비타민 결핍, 근육 위축 및 어둠 속에서의 장기 체류로 인한 거의 완전한 시력 상실을 기록했다. 신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가능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천천히 외부 지원을 받아야 했다. 시력은 약한 상태로 남았고 청력도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정신 상태는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11년의 고립이 그 일을 했다. 의사들은 방향 감각 상실, 지속적인 불안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시도는 그녀에게 극심한 긴장을 일으켰고 따라서 치료의 대부분은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1년 동안 마리아는 24시간 감독해 재활센터에 있었다. 그녀의 추가 삶은 이미 전문 기관에서 이루어졌고 그녀의 유지 비용은 아들의 재산 매각으로 충당되었다. 후아다스 카멜리아스의 집은 법원 결정에 따라 경매에 붙여졌다. 건물은 다른 지역의 가족이 구입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없었다. 지역 주민들은 새 주인이 1년도 안 되어 살다가 부지를 다시 팔았다고 말했다. 많은 이웃들에게 이 집은 영원히 비극이 숨겨져 있던 장소로 남았다. 특별한 운명은 난초 컬렉션이 받았다. 그것은 압수되어 부분적으로 경매를 통해 팔렸다. 희귀 품종은 수집가들과 식물원 사이에 분산되었다. 돈은 마리아의 돌봄을 제공하는 기금으로 보내졌다. 아이러니는 전체 이야기의 중심이 된 이 꽃들에 대한 열정이 결국 해방 후 그녀의 유지를 위한 원천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전화를 건 이웃은 공개 논평을 거부했다. 신문에서 그녀는 더 일찍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랫동안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언론에게는 그녀가 도달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집은 여전히 같은 수국 속에 서 있었고 문은 항상 꽉 닫혀 있었다. 후아다스 카멜리아스 거리가 변했다. 외적으로 그곳의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깔끔한 집들, 문 앞의 꽃들, 고요함. 하지만 근처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고요함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인식되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잘 관리된 외관 뒤에 수년간 눈에 띄지 않게 남아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숨겨질 수 있다는 상기가 되었다.